안녕하세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 준비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치료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질환, 췌장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또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진단 기술, 항암 치료, 수술 전략, 국소 치료, 그리고 복막 전이 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환자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규 교수님부터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과 담도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박병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조재희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이랑 담도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중개 연구를 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조재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술하고 계신 김영선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최외과에서 수술하는 의사, 담도암, 췌장암, 담낭암 등 수술하는 외과의사 김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나와주신 만큼 들으시다가 혹은 그동안 병원에서 미처 못 물어봤던 췌장암에 관련된 질문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췌장암 왜 이렇게 무서운 암으로 알려진 걸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복부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거나 또 건강검진에서 췌장 관련해서 이상한 소견을 들으시면은 췌장암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췌장암은 이제 치료가 어렵고 또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 원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조기에 진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췌장암이 크기가 작을 때 진단해야지 완치가 되는데 크기가 작은 췌장암은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복통이나 체중 감소, 또 황달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건강검진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환자들이 고위험군이라서 그분들만 계속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장기 또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조금만 커져도 이런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혈관을 침범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진단이 늦게 된 경우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이런 치료법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완치율은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국내 췌장암의 5년 생존율 결과입니다. 5년 생존율을 이제 우리가 완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0년 전부터 이런 5년 생존율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까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다른 암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많이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췌장암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근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최근 들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의 연구 결과와 최근에 국가암 등록 자료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2006년에 보시면 1년에 췌장암 발생 환자 수가 약 3,700명 정도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무려 9,700명이나 췌장암이 발생하고 있고 약 2.5배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노란색 표시인 80세 이상과 회색 표시인 70대 이렇게 고령층을 중심으로 췌장암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이제 고령층이 인구가 많아지고 또 이분들 중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에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령층에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췌장암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또 고령의 부모님에서든 가족 중에서든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네. 혹시 나도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이 췌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나요? 네. 우리가 췌장암이 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인자를 잘 알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 인자는 우리가 이제 바꾸면 되겠고요. 바꿀 수 없는 위험 인자라고 하면은 췌장암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또 빨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췌장암 발생,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 발생 위험 인자는 요 표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도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고위험에는 먼저 가족성 췌장암이 있습니다. 이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 1명이 아니라 형제나 부모 중에 2명 이상 이렇게 췌장암이 있는 경우를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발생률이 8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이제 유전성 암 증후군이라고 있고요. 또 당뇨가 진단된 지 2년 이내에 또 만성 췌장염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중등도 위험, 그러니까 약 1.5배에서 2배는 가족 중에 1명만 췌장암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과 오래된 당뇨, 그리고 저위험에는 이제 비만, 음주, 또 음식 요인, 또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국내 췌장암 발생의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를 이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우리나라 국민 약 7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1.5년간 관찰했는데, 비만이 있는 경우가 이제 1.16배 위험도가 올라가고, 당뇨병은 이제 1.48배, 또 흡연자는 1.43배 이렇게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이 흡연을 하시게 되면 위험도가 2.13배로 또 껑충 뛰게 되고요. 또 비만인 분이 흡연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1.55배까지 이렇게 증가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흡연을 하지 마시고요.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췌장암에서도 기본적인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췌장암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췌장암 진단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이제 복부 CT 검사를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부 CT는 저희가 조영제를 사용해서 췌장에 특화된 그런 CT를 찍게 되고요. 그 CT를 통해서 이제 췌장에 종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종양의 크기, 또 위치, 그다음에 혈관의 침범 여부, 그리고 또 원격전이 뭐 간이나 복막에 전이 됐는지를 평가합니다. 일단 그 CT에서 췌장암이 의심되면 그 다음에는 MRI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원격 전이를 보기 위해서 PET CT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이제 췌장을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담도를 눌러서 황달이 이제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ERCP라고 하는 이제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 황달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차트에는 췌장암에서의 어떤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절제 가능, 경계성 절제 가능, 국소 진행성, 전이성,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각각 어떤 개념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췌장암에서 그 가장 치료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제 가능이라는 말은 뭐 들으신 대로 절제 가능한 중요한 혈관 침범이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 범위 내에 다 모든 종양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성 절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혈관과 가까이 붙어 있거나 또 일부는 아주 조금이라도 침범이 있어서 이제 바로 수술하면 암을 완전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 특징이고요. 이제 국소 진행성은 그거보다 더 이제 침습도가 높아져서 원격 전이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신체 내의 그 주요 혈관 침범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처음부터 수술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과 별개로 다른 장기에 아예 전이된 경우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첫 진단을 받았을 때 절제 가능하냐 또는 뭐 국소 진행성이냐라는 것이 판단되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병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병기가 한번 진단이 되어도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조금은 그 기간 동안의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바로 수술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암은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는 게 근본적인 치료죠. 근데 아까 김영선 교수님 말씀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경우에 우리가 선행항암요법이라 가지고 항암제를 수술 전에 먼저 쓰는 치료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완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췌장암은 처음부터 원격전이 그러니까 멀리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암하고 비교해서 원격 전이 확률이 한 43%까지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5에서 20% 절제 가능이기 때문에 이런 절제 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줘보십시오. 이게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절제 가능한데도 이제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 전 항암 치료의 목적은 종양을 줄여보겠다. 종양을 줄이면 큰 혈관들과 이제 붙어 있는 게 떨어지면 수술이 훨씬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전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미세 전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수술했는데 한두 달 만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한두 달 만에 재발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수술하면 안 되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조기에 재발하는 암이 다른 사람들보다 공격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별하는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 요소가 많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영상 혈관 침범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CA19-9 해서 췌장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높으면 또 이게 수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금세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신 상태도 있고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항암을 하면서는 치료 반응도 평가해야 되는 여러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행항암을 하는 거는 아직 연구 단계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항암제를 써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을 수술할 수 있게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주치의분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수술 전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선행 항암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도 이게 수술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라고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수술을 가능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을 해서 이제 큰 종양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떤지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근데 그동안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들 환자분들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른 시기 내에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행항암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수술까지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로 계속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좀 최근에는 많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수술을 들어갔을 때 실제로 완전 절제 가능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미세한 재발 위험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특징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춘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치의분들도 여러 치료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진행성 췌장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하면 치료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재희 교수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성 췌장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당장 안 되는 분들이죠. 근데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수술을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항암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췌장암에 걸렸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희망해가지고 또 치료를 조금 해보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안타까운 현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항암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일반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뭐 대사 항암제 등등등 새로운 다양한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췌장암은 아직도 이제 화학 항암제, 예전부터 쓰던 항암제에 일단은 국한돼 있습니다. 항암제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그 레지던트 때만 해도 췌장암 걸리면 3개월 이상 못 사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년, 2년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제한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새로운 약의 개발도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성 췌장암을 치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의 끈을 놓지 마라, 희망을 놓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당뇨 고혈압처럼 암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유지하면서 2, 3년 또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삶의 질이 또 중요합니다. 생존 기간 개선 외에도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제 QOL이라 그러죠. 환자의 통증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죠. 환자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전신 상태도 다르고 고령 그리고 동반 질환 여부 그리고 다양한 영양 상태 그리고 치료할 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다양한 여러 면을 고려해야 돼서 이제 주치의와 그리고 최근에는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가 모인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상의하면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행성 췌장암에서는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 가능성은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표적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도 이제 많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에 있는 이제 췌장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치료 지침을 보면 현재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라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제 선별급여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80%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췌장암은 여기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처럼 이제 뮤테이션, 이게 돌연 변이가 몇 가지가 확연히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은 브라카1이라든가 팔2 같은 DNA 손상 복구 변이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종류의 옥살리플라티늄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하는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MSI 하이라든가 DMM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매치 DNA가 망가지는 거를 수리하는 이제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면역 치료 가능성이 있고 그 외 다양한 이제 그 드문 표적이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표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뭐 100명에 1명이라도 한 명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도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요즘에는 이제 한 번에 다양한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NGS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이라든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췌장암인데 여기 노란 게 췌장암입니다. 노란 게 췌장암인데 일반적인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를 이제 오래 썼어요. 오래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커지는 거지. 항암제가 안 듣는 상황이 왔는데 아까 말씀한 NGS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나갔더니 유전자 검사에서 그 MSI라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 효과적인 이제 군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항암제를 한 1년 넘게 써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악화됐는데 이때 면역 항암제를 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술은 안타깝게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지만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환자분 상태도 너무 좋고 이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아스코라 그래서 미국에 이제 암 학회, 큰 학회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다락손 나십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췌장암에 가장 유명한 KRAS 유전자를 이제 타겟팅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발표하고 2달 만에 이제 NEJM이라는 가장 신빙도가 높은 국제의학 논문지에 게재가 됐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면 2차 약제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이제는 필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안타깝게 그런 이런 약제가 한국에 들어오기에는 또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보험공단에서 이제 약값을 다 이제 책임질 수가 없어서 여러 보험 문제나 이제 정책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약이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사용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내과에서는 그 췌장암의 국소 치료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국소 치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국소 치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는 항암제는 온몸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췌장은 특징적으로 이제 주변이 이제 섬유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생겼을 때 암 안으로 항암제가 잘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항암제의 반응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암제가 못 들어가는 이제 국소 그 췌장암 종계, 췌장에 있는 혹에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주파 소작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혹을 지지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른 이제 유두부라 그래서 췌장 옆에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주파 소작술로 지지는 치료도 동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R이라 그래가지고 수술 힘든 췌장암에서 고압의 이제 3000볼트의 전기 치료를 하게 되면 구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암 조직을 이제 죽일 수가 있습니다. IR이라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술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국소 치료, 그러니까 암 췌장에 있는 혹에 따로 추가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 8월에 이런 혹이 있었는데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치료 후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라고 이제 포기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 다양한 국소 치료도 도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중입자, 양성자,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이제 들어가는 방사선 입자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주변 조직에 보다 더 안전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 되는데 아직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이 고가기는 하지만 이런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국소 치료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일반적으로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췌장암 환자 중에서 일부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 도움이 되는 분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필요하겠죠. 일부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 국소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국소 치료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이거든요. 수술적 절제를 하는 건데 수술적 절제는 못하지만 수술에 비등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췌장암에 있는 혹에다 국소적인 치료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니까 국소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멀리 암이 퍼져 있진 않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이제 국소 진행형 환자가 중요한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췌장 주위에는 혈관도 있고 담도도 있고 그다음에 소장도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국소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소 진행형 환자에서도 그 합병증의 가능성이 적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그리고 내과 선생님 이렇게 다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조재희 교수님께서 어쨌든 췌장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수술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췌장암 치료에서 수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이유를 외과 교수님께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췌장암 수술 그리고 복막 전이 그리고 하이팩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영선 교수님, 췌장암 치료의 수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췌장이라는 곳은 저희 이제 우리 몸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있어서 진단이 되기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진행한 상태로 오시는 이유도 이제 췌장이 위치한 곳이 이렇게 몸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학생 가르칠 때도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장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진행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한 군데 이렇게 작게 분포한 것이 아니라 머리, 몸통, 꼬리부터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담낭, 담도, 십이지장과 같은 중요한 중요한 장기들과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에도 단일 장기만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아까도 많이 설명드렸던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상장관막 동맥이나 정맥이 뒤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십이지장이 감싸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혈관들하고 얽혀서 분포해 있는 것이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수술적인 치료는 머리 쪽에 분포했을 때, 또 몸통이나 꼬리에 분포했을 때, 또는 전반적으로 종양이 자리 잡았을 때 하는 치료가 모두 다 다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쪽에 분포를 하게 되면 잘라야 되는 장기가 이렇게 4가지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잘라내고도 문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 몸통 쪽에, 꼬리 쪽에 있는 경우도 이렇게 췌장, 비장까지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절제를 하게 되면 췌장이 전체를 잘라내면서 이렇게 또 장을 문합해줘야 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수술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좋은 치료긴 하지만 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막전이와 하이팩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치료들이 있지만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특히나 굉장히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1차 치료가 항암 치료이고 또 좋은 치료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막 전이는 남아서 이제 다른 간이라든지 폐 같은 다른 고형 장기에는 전이가 없지만 복막 전이가 있으면서 원발 부위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항암 치료 이후에 그런 환자들을 선별해서 치료하는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좀 도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복막전이라고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외래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냐, 간전이는 폐전이는 뭐 거기에 이제 자랐다라고 알겠는데 복막전이는 무엇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암세포가 딱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장기를 감싸는 그 복막 내에 씨앗처럼 흩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작고 크게 떼어낸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적 치료가 방법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통한 전신 치료가 첫 번째 치료가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치료법은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의 교과서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치료는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하신 여러 환자분들이 다른 데에 장기 전이는 없이 원발 부위와 그리고 이제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에 대장암이나 뭐 난소암과 같은 지금 현재까지 하이팩 그리고 이제 그 종양 감축술로 효과를 본 다른 암종에 비해서 췌장암에서는 연구가 덜 되어 있지만 비슷한 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환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항암제를 따뜻하게 온열요법으로 데운 항암제로 복강을 씻어내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온열 치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가능한 정말 국소적인 종양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복강 내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더하기 이제 보이는 종양까지도 다 떼어낼 수 있는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하고 완전 절제가 됐다고 보는 배 안에다가 데운 항암제까지 순환을 시켜서 미세암을 공략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떼어내고 최대한 또 항암제 효과까지 줘서 환자들에게 이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략이 되니까 환자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전혀 이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으면 나는 수술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항암제를 계속 평생 이제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어떤 뭔가 이제 도전적인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환자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이제 여기 이 환자분은 췌장 꼬리에 암이 생겨서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강 내 다른 곳에도 전이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 복강 내에 이렇게 뿌려진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막 전이가 동반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이 어려운 단계고 진행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요. 병기가 안정되고 계속 CT상에서 그 외의 부위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자와 보호자 또 상의를 하고 또 내과 외과가 여러 번의 상의를 거쳐서 수술로 제거하고 하이팩을 하는 이제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종양을 완전히 다 절제하고 이제 거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 병변을 다 제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수술이 크고 또 환자분들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도전적인 치료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환자 보호자분들께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면밀히 저희가 수술 후 치료를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리고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톨러러블 이제 하셔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 제거를 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배 안에 넣고 한 90분 정도의 40도 정도의 온열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이렇게 여러 번 복강 내에 치료해드리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혈량도 많지 않았고요. 합병증도 없었고 굉장히 순조롭게 잘 퇴원을 하셨고 현재까지도 잘 지내고 계시는 환자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발이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수술한 이후에도 계속 항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셨고 이후에 계속 약 2년째 지금 재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치료는 사실 모든 환자에서 이제 가능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간이라든지 폐 같은 뭐 다른 데에 전이가 없으시면서 항암 치료에 굉장한 반응이 있고 그 수술과 항암 치료를 모두 건디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체력도 되시고 영양 상태도 충분하신 분들을 좀 선택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 의료진들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야 하고 또 수술적 치료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다는 게 희망적인데요. 지금까지 뭐 수술, 항암 치료 등 새로운 또 최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치료들로 인해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은 얼마나 늘었는지 일반인 환자 입장에서는 네.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질문일 것 아, 같거든요. 네네.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치료법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치료가 실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현실화가 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에는 빅데이터 연구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만 8천 명의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59세 미만, 60대, 70대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수술받는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이 연령군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이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도 이 세 가지 연령군에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환자분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2006에서 2008년에는 5.5개월에 불과했는데 2018, 2019년에는 9.8개월로 2배 조금 안 되게 향상되었고요. 이러한 향상되는 양상은 이제 연세가 젊을수록 더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59세 미만은 8.8개월에서 18.8개월로 10개월이나 증가되는 이런 개선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연구에서는 저희가 췌장암 4기라고 하는 이제 전이성 췌장암 환자만 모아서 췌장암의 항암 치료가 얼마나 좋아졌나를 분석해 봤는데 밑에 있는 그래프는 2012년부터 15년까지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2016년부터 1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의 생존 기간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16년 이후에 젬사이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과 또 폴피녹스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이전 치료 약제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항암제를 받으신 분들이 생존 기간이 이렇게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췌장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항암 치료와 같이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예전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에서 췌장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은 동반 질환도 있고 또 신체 능력도 저하된 경우가 많아서 네. 항암 치료가 젊은 환자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고령 환자에서 항암 치료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아까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진료할 때 이런 고령 환자분들에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항암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라고 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76세 이상을 이제 고령자라고 했을 때 전체 췌장암 환자의 30%나 고령 환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고령 환자에서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통 임상 연구들은 75세 미만으로만 연구가 돼서 자료가 부족해서 또 우리나라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76세에서 80세 되는 연령층은 항암 치료를 받는 비율이 2012년에 이제 19.7%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 이제 32.2%로 점차 우리나라도 고령자에서 이런 항암 치료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80대 이상에서는 아직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극히 아직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항암 치료 받았을 때 과연 생존 효과가 있는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76세에서 80세 군입니다. 앞에 있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항암 치료 받은 분들의 이런 생존 곡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온 이 젬사이탑인 아브락사라는 약과 또 폴피녹스로도 보시면은 빨간색의 그 76세에서 80세 군들은 젊은 층의 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런 그 생존의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세 이상인 분들 중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하시다 하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81세 이상인 분들은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췌장암이 단순히 뭐 소화기 내과 혹은 한 과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과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췌장암에서의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소식인데요. 이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췌장암은 굉장히 진단부터 치료를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다학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치료를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개의 과가 같이 모여서 진단이 정말 맞는지, 환자의 진행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현 시점에서 어떤 치료법이 최선의 치료법인지, 그 치료 후에는 다음 치료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 진료과들의 이런 유기적인 협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재희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학제 진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학제 진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다학제 진료는 이제 본인이 진료 받으실 때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뭐 병리과 의사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방에서 하는 다학제 진료를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다학제 진료가 이게 바쁘고 여러 과들이 바쁘고 뭐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뭐 아침이라든가 저녁 때 자체 이제 컨퍼런스라 그러죠. 같이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환자의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의 다학제 진료라고 써붙여지 않아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큰 이제 췌장암을 치료하는 기관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시는 병원이 다학제 진료가 없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치료받고 계신 주치의 교수님과 유대를 쌓으면서 가장 이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밑바탕에는 각 병원의 다학제 진료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학제 진료는 이제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췌장암 진료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병을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여서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영선 교수님, 외과에서는 다학제 진료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조재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학제 진료가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진료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컨퍼런스 같은 좋은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과에서 여러 의견들을 나눠서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럼에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췌장암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 질문,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엔젤 사무이 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해주셨고요. 유방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복부 CT상 간 다발성 전이와 함께 췌장암 말기 소견이 확인된 경우 치료를 위해서 원바람 감별은 간 조직 검사만 하는지 혹은 둘 다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답변을 제가 얘기해볼게요. 네네. 사실은 둘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간 조직 검사, 간에 있는 게 뭐 모양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야 되지만,
만약에 유방암이 병력이 있었고 뭐 혹시 다른 종류의 암이 있었으면 간이랑 췌장 조직 검사를 둘 다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췌장암에 간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둘이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력이 있고 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는 둘 다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조직 검사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 따른 이제 우발적인 합병증의 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컨디션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 가지고 조직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둘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널시아 알님 질문인데요. 다락솔라십은 언제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아, 네. 그 약도 저도 빨리 들어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상 임상 연구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내 수입이 돼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식약처에 허가가 되면은 또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은 조금은 아마 걸릴 겁니다. 네, 되게 한 1년에서 2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환자가 체력이 있는데 폴피리녹스 제마 오니바이드 TS1까지 썼으면 다음 약은 무슨 약을 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남기셨네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네. 최선의 치료를 다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저렇게 보통 3차까지 하고 네. 3차까지 해도 안 되면 이제 TS1까지 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 뭐 제도권 안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저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약을 쓸 수 있는 걸 보는 게 맞죠. 그렇기는 한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조직 검사를 다시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한 2달가량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달가량 걸려서 무슨 쓸 수 있는 약이 있을지 아주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좋은 약들을 이제 보험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약 이외에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가지 약을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정리한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A19-9 수치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이 수치가 높으면은 췌장암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CA19-9를 건강검진에서 높다고 이제 통보를 받으시면 걱정됩니다. 검색을 많이 하시고 네. 잘못 이해하시면 거의 췌장암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CA19-9가 건강검진에서 상승이 발견됐을 때 이제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CA19-9는 이제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등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양 표지자이지만 양성 질환, 그러니까 암이 아닌 질환에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담낭염, 담도염 같은 이런 담도 질환, 또 간 질환, 또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간질성 폐질환, 또 기관지 확장증 이럴 때도 올라가고요. 또 젊은 여성분한테 올라갔을 때는 난소의 낭종, 난소에 물혹이 있을 때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췌장암 걱정이 많으신데 당뇨가 조절되지 않아서 이제 당화 혈색소가 올라가게 되면 또 CA19-9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 우연히 발견된 CA19-9의 상승은 암과 관련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수치를 만든 거는 높으신 분들 중에 췌장암인 분들이 있기 있습니다. 때문이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CA19-9를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유용성은 사실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저희 나라는 이제 건강검진을 잘 많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데, 물론
검사하다가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암이 진단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췌장암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영선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환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췌장암 수술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다장기 절제술 그리고 다문합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췌장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수술 자체를 건져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이후 합병증으로 이제 뭐 사망하시는 경우까지도 있는 정도로 큰 수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치료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서 수술의 이 난이도는 당연히 아직도 뭐 똑같이 다장기 다문합술이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여러 외과 의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발전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큰 수술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 환자에서 항암 치료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고령 환자에서는 예전엔 수술도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수술 많이 받는 뭐 80세 이상에서도 저에게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이 계실 정도로 이제 고령 환자에서도 수술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정도로 수술 기법과 관리 기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의 문제는 또 환자분이 또 같이 건져내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확실히 이제 전신 컨디션, 뭐 전신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치의분과 명확히 상의하시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도전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들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잘 진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네,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또 췌장암 지금 치료 중인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교수님들께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췌장암 치료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신약도 아마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치료법으로 환자분들의 또 생존 기간도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췌장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거든요. 이제 술, 담배 그런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췌장암을 환우시거나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뭐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경험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열심히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서 두 교수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췌장암이다 이러고 오시면은 막 많이 우시고 보호자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정말 좋은 약들도 또 수술 기법도 많은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췌장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꼭 힘내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라고 파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췌장암 완치가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